일단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했던 주제,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가 뭐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있나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메디컬 아닙니다. 아무도 안 봤구만. 오늘 들어오면서, 역정문 내시면? 오늘 들어오면서 제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의료 트렌드의 변화예요. 근데 이거 원래 제가 쓰던 자료는 아니고 실제 간호사가 만든 자료예요. 그 간호사분한테 이거 허가를 받고 제가 받은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의료 트렌드가 변화된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2020년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 그게 문재인 케어잖아요. 근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비급여로 하고 있었던 것들을 급여로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원래 급여는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보장을 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급여는 너무 비싸니까 국가에서 이걸 못 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직접 보험을 가입해서 처리를 하든 실비를 가입해서 처리하든 해라 이거였는데 그동안 비급여였던 것들을 급여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더 돈을 주겠다는 소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의료 기술은 발달하죠?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검사 과정에서 옛날에는 뭐 이제 위암입니다. 아니면은 뭐 대장암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암에 걸리고 나서 발병하고 나서 찾았다고 하면 지금은 검사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미 대장 용종 상태, 위장 선종 상태 이때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위암, 대장암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위장 선종이나 대장 용종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선종 용종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들이 다들 경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산정특례. 이거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넣었습니다. 제가 이건 없는 거였는데. 아니 다들 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 국가에서 중증 질환이다 라고 하면은 너무 비싸니까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첫 번째가 암. 암은 몇 년이게요? 5년입니다. 굉장히 기간이 길죠. 하지만 장점, 굉장히 기간이 길고 보장을 잘해주지만 단점, 최근에 새로 생기는 의료 트렌드에 맞는 신의료 기술에 맞는 것들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그건 국가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표적 항암제 되나요? 안 됩니다. 카티 항암제 될까요? 카티는 돼요. 카티 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카티 무려 4억이나 해요. 한 번 맞는데. 근데 4억 중에서 급여 처리를 해준다니까? 그럼 몇 프로만 내면 되게 해요. 90%를 보장해 주니까 몇 프로를 내야 되죠? 10%를 보장합니다. 우와! 4억에서 10%나 4억에서 90%나 보장해 주는데 굉장히 좋겠네? 나머지 10%면 금액 얼마예요? 자, 여기 문과 아니고 이과이신 분. 자기가 이과 출신이다. 자, 얼마입니까, 금액? 4천만 원이요. 싼가요? 못해요, 이거. 내 돈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그래서 표적항암제는 확실하게 특약으로 넣어놔야 돼요. 근데 암은 그렇다 치자.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얘네들 다 연단이에요.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얘야. 심뇌혈관 질환 30일? 장난 아니고. 이거는 어떤 좀 심화되는 그런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혹시 여기 기초생활수급생활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솔직히. 기초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 30일이야. 30일 안에 심뇌혈관이 100% 나올 거라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나오는 산정특례 관련된 특약들이 이 심뇌혈관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KB에서 나온 게 뇌심 산정특례 특약이라고 나와 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암에 관련돼서는 심플하게만 말할게요. 최근에 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고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제 제가 갑상선암 돈 받아들여서 3,660만 원까지 받으셨거든요. 지금 의사 소개는 이거 좀 보이나요, 다들? 크게 어떻게 크게 해야 되냐? 크게 안 되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분이 그거예요. 갑상선암을 발병을 받으셨는데 갑상선암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검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대장 용종이나 종양 상태에서 발견이 빨리 된다. 이분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명확하게 판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소견상 검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한 건 맞아요. 이분 건강검진하다 발견됐거든요. 검진하다가 발견된 건 맞지만 아직은 암이 아니다. 근데 내 의사 소견상 70에서 80% 이상 이건 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절제를 하자. 이 절제를 요즘에 어떻게 하게 해요? 진짜 뭐 칼로 째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했다 했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기계가 많이 씁니다. 다빈치 로보팔 수술이라고 아시는 분. 병원에 가면 요즘에 다빈치 어쩌고저쩌고 다 써 있어요.
제가 맨날 건대 입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건대 근처에서 일을 하세요. 아버지 뵈러 갈 때마다 건대 입구에 크게 써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놨어요. 건대병원 드디어 다빈치 수술 관련된 16개인가? 18개인가의 수술 방법 도입 딱 써 있어. 엄청 자랑스럽대. 요즘에 최근에 절제하는 수술은 다 다빈치예요. 이분 다빈치 수술 하십니다. 다빈치 수술은 여기 갑상선이 문제라고 하면은 이쪽을 째요. 귀 뒤쪽. 안 보이는 데를 째는 거야. 왜? 흉터 안 남기려고. 미용. 여성분들인데 막 여기다 이렇게 흉터 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를 째고 여기에 다빈치 로보파를 넣어서 갑상선을 반절제를 하시는 수술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분은 암으로 정확하게 판명된 게 아니죠. 그럼 이분은 현재 지금 용종 상태라고 봐도 돼요. 이 사람은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암 진단금에 분쟁이 생길까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죠. 근데 다빈치 로보팔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수술에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수술일까요? 시술일까요? 이름은 시술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수술입니다. 신의료 기술은 이미 수술이라고 판명될 수 있게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서 이름이 시술이니까 돈 못 받아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분은 실제로 수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의사한테 적어달라 했어요.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라고 적어달라고. 왜냐면 이거 보험사가 난리를 칠 거다. 똑같은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이거요. 다빈치 로보팔 시술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라 적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수술인데. 그래서 의사한테 이건 수술이라고 적어줘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분 총 받으신 금액이 2천만 원 갑상선 진단금,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수술비, 그러니까 유삼 수술 말고 암 수술비, 종 수술비에 5종에서 나가죠. 그거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엔대 수술비 받으셨고, 질병 수술비까지 받으셔서 3,660만 원까지. 근데 이분이 막 아싸 뭐 이러던데? 되게 좋아하던데? 우와 신난다 막 이러시더라고. 돈 받으니까. 역시 사람들은 돈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받으니까. 근데 암이 어떤 구조로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암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줄 알아요. 암이 막 번져나가는 줄 알아. 암의 핵심 단어는 침윤, 침습이라 부릅니다. 그게 뭔데요? 파고 들어간다고. 조금만 파고 들어가서 여기 상피, 여러분 상피내암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 유삼의 개념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유삼 뭐뭐 알고 계세요, 지금? 뭐 갑상선, 좋아. 또 기타 피부암, 좋아. 근데 그 나머지 두 개. 제자리암이랑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뭐냐면은 여기 상태에서 더 이상 침륜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파내면 되잖아. 암이 번져나갈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암에 가까운 거다라고 부르는데 경계성 종양은 이렇게 파고 내려가다가 일정한 경계층까지 도달했을 때 이때 발견이 된 거야. 운 좋게. 그래서 더 파내려 가면 암이 되는데 여기에서 발견이 됐네? 그럼 빨리 파내야지. 이거예요. 경계성 종양은 좀만 더 시간이 있으면 진짜 종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게 경계성 종양인데 최근에 모든 암들의 대부분의 트렌드가 경계성 때 발견이 돼요. 그만큼 검사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암 증가율 전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료 다 있으세요? 어딨냐? 이거 말고 어디 있나 이건가?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료 다 올려드렸거든요. 분명히. 이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 안 받으신 거예요. 이거 국가 암통계 이거 다 들었어요. 분명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 요청은 하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 2번 올렸거든요. 2019년도 국가 암통계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항상 고객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2009년도 19년도 거 아니냐? 옛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언제죠? 2021년도 12월. 이게 최신이에요. 암에 관련된 건 전부 4년마다 다시 조사하거든요. 전수조사를 다시 해요. 이게 최신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서 2023년도 그때쯤에 재검사할 겁니다. 이제 최신 자료 중에서 암 발생 현황을 보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압도적으로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남녀 전체 합쳐서 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은 폐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보통 20, 30대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20, 30대가 제일 많이 걸린 게 뭔데? 이건 그냥 뭐 압도적이지 않아요? 50%가 넘어요. 제 고객들 중에서 제일 많이 걸렸던 게 갑상선 암이었고 두 번째가 자궁, 경부암. 실제로 제가 찾아놨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친구 여기 주민번호가 나오네. 이 친구 너무 안타까운 게 얘가 갑상선에 있었어요. 결절이랑 종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 떼냈어야 되는데 애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아이한테 이게 피해가 될까봐 그냥 키웠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추적검사로 갔는데 2.5cm였던 게 4cm까지 큰 거야. 그래서 반절제를 했어요. 반절제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또 임신한 거야, 얘가. 물론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갑상선 수술을 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임신해가지고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범준 FA님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진짜. 삼성부터 다 넣어봤는데 어떤 회사도 안 받아주더라고. 그만큼 갑상선암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자궁경부암. 여성분들 많아요. 자궁경부암, 원추철실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우리 나이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게 첫 번째가 갑상선, 두 번째가 자궁이랑 유방, 이런 거예요. 유방에 이제 혹 같은 게 나게 되면은 요즘에는 옛날에 이렇게 잘라서 떼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생긴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파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죠? 맘모톰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자궁에 관련돼가지고 수술할 때는 하이프 시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성분들의 몸이, 남자도 똑같지만 인간의 몸이 되게 약해요. 째거나 가르거나 하면은 후유증이 반드시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다 했죠. 째거나 가르지 않아. 그럼 뭘 할까? 최대한 상처를 덜 쓸 수 있는 친의료 기술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장점, 상처가 안 남아. 단점, 비싸지. 뻔하죠.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암진단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발견이 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창기에 발견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는 일반 암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유사암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대장용종 이거 처음 보시죠? 전 대장용종 이거를 저희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내시경 사진으로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대장용종을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사가. 여러분들 내시경 받아보신 분 있죠? 건강검진 때 내시경 받아보시고 대장용종 같은 거 떼보신 분 있죠? 저는 그때 어릴 때라 잘 몰랐는데 대장용종 뗀다라고 내가 떼겠다 라고 허가를 해줘야 돼.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끔씩 고객들이 그래요. 아니 건강검진 하는데 대장용종 뗐는데 이거 왜 실비 처리 안 돼요? 그거는 의사가 나한테 고지를 안 하고 마음대로 떼면 그래요. 근데 먼저 고지를 하고 떼주세요 라는 걸 적어야 돼. 의사 소견상 뗄까요 안 뗄까요를 물어보고 떼주세요. 그러면은 의사의 소견상 뗀 거기 때문에 돈이 나와. 이거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해주는 의사가 진짜 있어요. 원래 해야 돼. 의사들은 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안 하더라. 몇몇 의사들이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저 건강검진 이번에 건 받아가지고 보낸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건강검진 이거 의사가 마음대로 떼가지고 진짜 싸움 난 적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대장용종 한 개 뗄 때마다 돈 내야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이거를 고지를 해주는 게 당연해 준 건데, 어쨌든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양성 신생물 중에 이게 용종이 아니라 선종인 경우가 있어요. 용종이란 선종의 차이를 아시는 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저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선종은 암에 가까운 게 맞아요. 선종은 실제로 여기 써있죠. 재발률이 85%, 95% 이상 암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선종은 즉시 제거를 해가지고 조직검사를 떼긴 하는데, 아예 떼고 나서 이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찝어놔요. 클립 같은 걸로 찝어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또는 찝어놓고 나서 조직검사를 하면서 계속 검사할 수 있게. 그걸 폴립이라 부릅니다. 폴립술 여러분 특약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폴립술은 따로 나와있죠, 심지어. 요즘에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장용종 제거했을 때 얼마 받아요? 그리고 폴립술 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청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장용종 떼면 몇 종에서 돈 얼마 나오게요? 1종 아닙니다. 2종이에요. 네. 옛날, 뭐 한 30만 원, 50만 원, 그건 자기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50만 원으로 설정해 주세요. 비싸요, 조금. 메리츠에서 1, 3종 하니까, 30대 남성 기준으로 1, 3종 하니까 10,000원이 넘더라고? 비싸요. 그만큼 받기 쉽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초기 발견율이 올라갔다. 그러므로 큰 질병보다는 작은 질병, 하지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생활질환. 저는 생활질환 진단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생활질환 수술비랑.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기 발견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는 건 유사암 쪽이 맞다. 최근에 보험사 유사암들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험사가 손해를 볼까 봐 없애라고 한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금융감독원은 항상 우리 국민이나 이런 우리 그 고객들 편인 줄 알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은 보험사도 살려야 되고 우리도 살려야 돼. 우리 손해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커요, 지금. 근데 웃긴 거는 다른 데서 손해율이 발생한 거를, 다른 데서 손해율이 많이 발생했죠. 근데 유사하면서도 나중에 분명히 발생될 거야. 왜? 빨리 발견된다니까, 요즘에?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청구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없앤 거예요. 야, 니네 보험사 그러다가 손해 많이 봐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성민이 일어나라, 그러면. 만약에 너네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 보험사 자체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 하나씩 없애. 이런 트렌드로 받기 쉬운 것들을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나요? 네. 두 번째입니다. 뇌. 저는 뇌 관련돼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사람들이 뇌 졸중이랑 뇌 출혈을 되게 많이 준비하잖아요. 저는 여기 퍼센트를 보여주거든요. 뇌, 졸중, 출혈. 아니, 뇌 출혈 퍼센트 얼마나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뇌출혈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출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뇌출혈이 꼭 내가 질병으로만 터지나요? 상해로 터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상성 뇌출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개는. 여기 아래 비내상성 두 개 뇌출혈. 얘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뇌출혈. 질병으로 인한. 근데 여기서 외상까지 포함이 되면 되게 많아지니까. 교통사고로 머리 다치는 사람들 뇌출혈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여기 퍼센트 보면 증가율 중에서도 졸중은 점점 줄어들죠. 그럼 뭐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뇌혈관 질환이랑 뇌동맥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주려면 뇌동맥류랑 뇌혈관이 준비가 되는 특약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맞겠죠. 아직도 뇌출혈과 뇌졸중이 중요한가요? 그 전에 발견이 된다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험사는 어디 가도 상관없지만 DB 괜찮다고 봅니다. 현대도 괜찮아요. 이런 면에선. 왜? 걔네는 뇌혈관 질환이 두 개로 나눠져요. 알고 계십니까? 네. 뇌동맥류 쪽에 하나, 그리고 뇌혈관 중에서 경색 쪽에 하나.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드려야 되나? 혹시 이 두 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뇌동맥류와 뇌경색의 차이를? 모릅니다. 오케이. 모른다 치고. 너도 모르는 것 같고요. 아시죠? 현우 FA님은. 그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거 고객들한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다들? 이거 뒤로 좀만 빼줄래? 되게 쉽게 그림 그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거든요. 실제로 내가 상담할 때 그려드린 거 봤지? 이게 뇌혈관입니다. 이게 혈관이에요. 근데 이 혈관에 점점 뭐가 쌓인다? 피 찌꺼기. 그렇죠. 혈전이 쌓입니다. 혈전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 점점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피가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얘가 점점 이렇게 막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시를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그 머리, 여성분들 특히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이러다 보면 여기 막히지 않아요? 나중에 막히다가 물 점점 막 늦게 빠지는 거 있잖아. 그거야. 막히니까 늦게 빠지는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잖아, 나중에? 그러면은 피가 이렇게 몰려, 점점. 몰리면서 여기가 점점점 피가 몰리면서 멍이 들어요. 혈관에 멍이 드는 게 뇌경색입니다. 단단해지고 경. 그리고 색깔이 변한다고. 색. 뇌경색이야. 뇌에 멍든 거야, 이거. 근데 멍이 들었다가 혈관이 점점 부어요. 여기 피가 몰리잖아. 그럼 피가 못 나가니까 이렇게 돈다고. 여기서 돌면서 나간다고. 이렇게 나간다고. 점점 애가 못 나가서. 그럼 여기가 부을 거 아니야. 점점 부어오르겠죠. 그 혈관이 부어오르는 걸 뭐라 부릅니까? 졸중.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부은 것들이 꼬여요. 혈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되게 꼬여있잖아. 여러모로 이렇게. 근데 하나가 붙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점점. 멀쩡히 잘 흐를 때는 미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지금 내용 이해 가요? 나중에 이게 꽈리를 듭니다. 점점 묶여가지고 하나의 공과처럼 꼬여요. 그게 동맥류예요. 뇌에 꽈리 틀렸다고. 이건 알고 계시죠? 꽈리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끈이 굉장히 많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된 거야. 네. 나 요즘 충격 먹었어.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그저께라는 단어를 모르더라. 금일 이랬더니 금요일인 줄 알아. 아, 충격 먹었어 진짜. 금일 6시에 뵙겠습니다. 저 금요일날 일정 있는데? 아, 금일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라고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러더라고. 아, 진짜. 아, 충격 먹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나 싶었는데 요즘 00년생 애들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애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 책 좀 읽어 얘들아. 알아야 돼요.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 아무튼 혈관이 이렇게 부어오른다. 그러다가 터지면 네? 출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제가 많이 써먹는 거고 종아도 들었을 거예요. 변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기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면 막히겠죠.
그리고 변기가 나중에는 정말 심각하게 막혀가지고 나중에 터질 수도 있겠지. 변기가 터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변기가 막히는 건 다들 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변기가 터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막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뇌는 터지는 것만 준비하세요? 변기 터지는 거 못 보셨죠? 뇌 터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히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변기가 막히는 경우는 있다니까? 터지는 경우는 없잖아. 왜 다 터지는 것만 준비하셨어? 다 출혈이네? 어머니? 다 막히기를 안 해? 저는 막히기 전부터 준비하는데. 전 여기 찌꺼기 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머님을 준비해 드릴 건데. 근데 왜 어머님은 그렇게 심각해져야만 나중에 부풀어 오르고 터져야지만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험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기 쉽게 바꿔드릴게요. 혈관 질환으로. 이게 제가 혈관 질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끝. 1분 할표 아닙니까? 질문이 뭔데요? 혈전 쌓이면은 네. 어떤 진단명을 받게 됩니까? 혈전이 쌓여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두 가지라니까? 혈전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피가 몰려서 멍이 들면은 뇌 경색이 될 수 있고, 이게 점점 꼬이다가, 이거 설명 안 했구나. 혈관은 고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혈관은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풍선 중에서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지 않아. 한 번 늘어나면 끝이에요.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근데 피가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흐를 것 같죠? 피가 사실 흐름이 있거든요. 혈류라고 부르잖아요. 피가 벽을 때리면은 얘가 점점 벽을 때리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만 한다니까? 이게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뇌는 늘어나면 수술도 안 되잖아. 이거 잘라버리면 죽잖아. 그래서 뇌는 강제로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부어오른 걸. 안 터지게. 여기를 이렇게 부어 올라버리면 이렇게 아래를 묶어버려. 터지지 않게. 그게 코일 색전술이라는 거예요. 뇌에서 수술하는 건 코일 색전술. 근데 지금은 뇌에 관련돼서는 코일 색전술밖에 없어요. 심장은 얘기가 다르지만 뇌는 혈관을 잘못 끊으면 죽거든, 사람이. 뇌는 아직도 규명이 안 된 우리의 인체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뇌는 코일 색전술밖에 못합니다. 또는 이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라는 걸 넣어요. 여기서 질문. 혈전 용해제 진단비가 있는 회사 어디게요? 현대 그리고 DB입니다. KB도 있어요. 네. 뇌혈관 진단에서 안 나오나요? 혈전 용해제가? 안 나와.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사항이라고 보면 돼. 너 자동차 샀다고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다 그 넣어주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넣어주냐? 내비게이션 돈 내고 따로 넣어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시키는 그 주사가요. 네. 주사가 진단비 말고 그냥 주사도 용해를 시키는 거는 보험에서 청구가 안 되나요? 청구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아까 말했던 산정특례 기간이 지나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진단비가 있어야 돼요. 특이하게. 그리고 뇌경색을 바꿔도 그냥 주사로 용해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진 않아요. 비급여 처리는 되죠. 일정 기간 이후에 비급여 처리는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주사를 뇌에다가 직접 주사하면 사람이 죽겠죠? 어떻게 넣게요? 링거에다 넣어요, 링거에다가. 여러분, 암 특약 있잖아. 암에 그 독성 항암제 있잖아요. 항암제를 몸에 직접 주사하면 사람 죽어요. 그거 독약이에요. 이름부터 톡신이라고 써있잖아. 톡신이 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보고 테트로토 독신 있다고 말하잖아. 그거야. 근데 그거 몸에다 직접 주사해? 죽어요. 약들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면 이렇게 링거 맞고 있잖아요. 그럼 링거 이렇게 하나 또 이상한 거 달려있잖아. 여기 안에 고무 같은 거 있어. 거기다가 약을 넣는 거야. 자연스럽게 링거 물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넣어야 돼서 강제로 입원을 해야 돼요. 이런 약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입원비는 항상 이런 약을 넣는 거랑 같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입원을 해야지 약을 맞으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하는 모든 치료들은 다들 입원을 시키나요? 근데 원래 입원은 4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지 하루 치료 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이런 거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런 거는 안 나가. 사실 그래서 통원비가 중요한 거예요. 입원 안 시킨다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했잖아. 이제 약 먹고 집에 가. 네. 이거야. 왜? 너 4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이제 약 맞아야 돼. 이거 안 한다니까? 네. 어떤 거요? 혈전용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해서 네. 힘들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죠. 잘 안 해요. 왜냐면 혈전 용해제를 쓸 만큼이라고 하면은 되게 타이밍이 이거 제가 제 직접 친구 의사한테 들은 건데 혈전 용해제를 쓰려면은 혈류가 혈전을 건드리고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되게 케이스가 이렇더라고. 예를 들어서 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혈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가 흐르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퍼센트가 있대요. 그 의사들이 뇌로 딱 찍었을 때, 여기에서 전체를 이렇게 100이라고 봤을 때 50에서 70% 사이가 되는 혈전의 진행도, 그때만 혈전 용해제를 쓴대요.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어쩔 수 없어. 묶어야 돼. 뇌는. 아니면 심장을 뚫어야 돼. 이렇게 인식인데, 혈전용해제를 먼저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보통은 녹여요. 그러니까 혈전에 녹이는 거거든요, 그 약이. 천천히 녹이면서, 이때쯤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이제는 로봇 팔 가지고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꺼내버리잖아요. 옛날처럼. 이제는 로봇 팔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그냥 잡아 빼버려. 그게 심장은 돼요. 뇌는 못해요. 뇌혈관 너무 작거든. 되게 모세혈관처럼 미세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뇌는 아직도 결국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노 로봇가 막 들어가가지고 녹인다고는 하는데, 한 2040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2040년에는 이제 나노 로봇 막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긴 해.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겠죠? 다들 2040년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야, 질문 좀 이따가 해요, 여러분. 강의가 안 나가잖아요. 아무튼 말해. 네, 그 상해로 나가는 매출을 왜 혈관 진단비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네. 외상성 뇌출혈은 안 나와요. 외상성 뇌출혈은 어디서 나와요, 대신? 성에서 나오지. 야, 이게, 따로도 안 보이고. 만약에 뇌 그거라고 치자. 그럼 진짜 네가 만약에 그냥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널 뻑치기를 쳤어. 너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 그럼 뇌출혈 진단비 다 받을까? 그거는 고의성이 보일 수 있잖아. 상해에 관련돼서는 누군가의 고의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진단비는 따로 빠져 있는 거야, 일부러. 이건 질병 진단비예요, 참고로. 두 개는 의도가 다분한 것들은 못 받습니다. 간단하죠? 네, 받을 수 있으면 한 대 쳐줄까? 필요하면 해줄게. 나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입하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는 뇌 동맥류랑 뇌 혈관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대뇌동맥 이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냥 남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까 말했죠. 혈전 용해제는 급여다 비급여다. 제가 비급여에서 나간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뇌막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도 이거 들은 건데 옛날에는 경동맥이 여기잖아요. 경동맥을 옛날에는 잘라가지고 뇌 막에 피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에 바로 뼈가 아니야. 그 사이에 막이 2개가 있대. 근데 그 막과 막 사이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은 지주막과 출혈이 되는 거야. 지주막이 제일 끝에 그거야. 제일 그 겉에 있는 표면 막. 그 안에 내막이 있어. 근데 그 내막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면은 지주막 하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간호사한테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지주막과 출혈 생각보다 많거든요. 뇌출혈의 50%가 지주막과 출혈이에요. 그게 둘 다 터져가지고 밖으로 피가 나가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 쏟는 그 뇌출혈. 거의 없어요, 솔직히. 우리 몸이 그렇게 막 만들어지진 않았거든.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이거, 뇌막 절제술을 통해서 피를 빼는 거야. 빼고, 그 다음에 보장을 받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할 때, 혈전용해제 넣을 때, 일단 첫 번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술 뇌막 절제술 하네? 그러면은 질병 진단기 2번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받을까요? 아래 써 있어요. 별도 분리된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2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단비는 1번밖에 못 받는데 수술비는 2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 상황에서는 수술비가 2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줘야 되는 건 진단비예요? 수술비예요? 수술비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수술 1번만 하지 않아요. 수술은 반드시 2회 이상이요. 저는 수술비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동맥류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MRA 검사. 발음이 안 되냐, 오늘? 그 MRA 검사를 하려면은 우유주사 아시죠? 프로포폴 같은 거. 그런 거 넣고 거기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뇌에 이렇게 찍는 거야. 그건데,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뇌 혈관에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한번 쓰러질 뻔해가지고 너무 방어해먹고 집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쓰러졌어요. 진짜, 길거리에서. 급하게 택시 아무거나 잡았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모범을 잡았네? 몰랐어요. 모범인 줄도. 일단 급해가지고 탔지. 타고 5,000원인가 나왔어요. 금액을 다 기억해. 왜냐면 거기 연세 세브란스 저기 신촌을 말고 거기 아래 뭐지? 강남 세브란스. 혼자 갔거든요. 야,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 자기들 다 취해가지고 야,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이러길래. 본부장님 안 계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서 그 검사하고 했는데 이분이 결과 검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갑자기 혼절하면서 쓰러지는 경우는 뇌 관련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한테 그 우유주사 넣고 이거 찍었었어요, 실제로.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뇌 동맥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뇌 동맥류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단어가 들으니까 언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 여성분들은. 일찍 생리하고 네. 이게 결혼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호르몬 물이 많아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여성분들이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날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성한테 반드시 올 겁니다. 뭐 안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정확해요. 폐경기. 폐경기가 제일 많아요. 제가 여성분들의 폐경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폐경기다. 결론? 여자들은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까 뇌막하 출혈이 아니라 동맥류에서 이렇게 고인 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있죠. 30% 확률로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여러분들 의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뭐게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뇌예요. 왜? 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심장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의사들은 알아요. 뇌가 터지게 되면은 3분의 1이 직사한다? 그럼 남은 3분의 2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몸을 내 몸대로 못 써. 최근에 제가 저희 외삼촌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친척들 보험 진짜 안 해주거든요.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려고요. 나는 이거 가지고 자꾸 나한테 뭔가 뭐 안 주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싫어. 저는 저희 친척들이 나한테 증권 다 들고 찾아와도 안 해줬어요. 처음에. 아 귀찮아요. 딴 데 가서 하세요. 대신 알려는 드릴게. 이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아줌마한테 하세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보험금 청구를 다 나한테 그냥 맡기더라고. 내가 해줘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왜 해드려야 되냐. 아니요 어머님들 관리받는 사람 있지 않느냐. 또 친척끼리 그런다 이러길래 그냥 다 해줍니다. 이럴 거면 보험 다 들고 오라 했더니 이번 주 일요일날 증권 다 들고 오겠대요. 아 겁나 귀찮아졌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왜냐면 우리 친척들이 다 수원 살아요. 저희만 서울 살거든요. 근데 수원에 심지어 다 같이 성당에 다니는데 그 성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 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근데 다 같은 성당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교구. 아이씨 그것 때문에 지금 뇌 관련돼서 준비해야 된다고 연락이 엄청 오는데 저는 외삼촌 전화 받고 나면 이거 불편해요 개인적으로. 야 지화라 너 올 때 커피 7잔만 사와라. 내가 왜 진짜 이래. 야 아이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사올 수는 없잖아. 아 차 배달하세요. 아 커피도 배달이 되냐? 예. 아, 저 그리고 왜냐면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뭐 커피 사오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다른 아줌마한테 하시든가. 전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친척들한테 진짜 철저하게 선을 딱 지키거든요. 돈에 관련된 건 철저히. 근데 여러분들도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뭐 너 없게 성격 없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근데 뇌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아까 클립, 색전술, 뭐다? 찝는다고. 근데 이건 뭐야? 코일 색전술. 뇌가 어디 갔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혈관이 나중에 붓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부어요. 이게 붓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풍선처럼. 아까 말했죠. 뇌는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니까? 혈관은? 붓기만 한다니까? 그럼 영원히 불어나진 않잖아. 이게 신축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무도 아니고. 불어나다가 나중엔 터져. 그래서 터지기 전에 안 터지게 여기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게 코일 색전술이에요. 근데 이 코일 색전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뇌수술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뇌가 붓기 시작하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은 한 번만 할까요? 아니면 2회, 3회, 4회를 할까요? 이 코일이 갈아야 돼요. 코일을 갈아야 돼. 그럼 그때마다 뇌를 다시 째고 또 해야 돼. 진짜요. 물론 이제는 짠다기보다는 여기 경동맥에 여기를 뇌를 직접 째는 게 아니라 좋아 피곤하면 일어나. 여기 째가지고 카테터라는 얇은 실을 넣어가지고 묶어요. 그 기술이 있더라고.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보던데 인간이. 그 다음에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하더라고요. 무슨 게임 조종하는 거 마냥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면 코일은 갈아야 된다. 즉 2회 이상 한다는 겁니다. 수술비가 2번 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근데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이죠. 그래서 수술비가 중요한 거예요. 진단비보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조기 발견이 잘 된다. 남자도 뇌혈관 많다. 특히 담배 많이 피니까. 여자는 뇌혈관 많다. 동맥류가 많다. 특히 폐경기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장을 하는 거. 뇌혈관에 관련돼서 적어야 되는 건 진단비. 하지만 수술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 나갑니다. 질병 휴유장애가 돈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잘 나가요. 제가 청구를 해봤거든요. 딱 한 번. 휴유장애 청구하려면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아 장난 아닙니다. 휴유장애 청구하려면은 정부한테 인정부터 받아야 돼요. 가가지고 휴유장애 등급부터 다시 받고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쳐야 돼요.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어르신 받으시는데. 근데 어르신 대신 이거 하시고 나서 돈 받으실 때는 이제 그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셨죠. 물론 이분이 건물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저도 휴유장애 등급 받는 거. 휴유장애 등급을 퍼센트랑 등급을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지 이제 정부에서 응? 그분이 25%인가? 근데 어차피 휴유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은 이건 영원히 인정이 되는 거고 합산으로 인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얘가 정신이 없네, 얘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 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만 결론입니다. 휴유장애 생각보다 정말 등급받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인정 안 해주려고 해요. 보험사에서도 아, 우리 인정 못 해준다. 건강보험에서도 안 해준다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많이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합산이라는 게 궁금한데 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수술은 40kg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러고 40kg를 내가 받은 상태야. 그래서 받았어요. 지금 받았는데 네. 이 전제를 해서 그게 90%가 또 생긴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러면 합쳐서 90%인 거야. 네. 그러면 또 한 번에 90% 잔액이 아니요. 이미 앞에 건 받았잖아요. 네. 앞에 건, 여러분, 이거 진단비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사라진 거야. 그렇게 사라진 거야. 당연하죠. 다음번에 50%를 또 주면 나는 그러면은 1% 아팠다가 5% 아팠다가 하면 6%또 받아야지? 계속 생각되는 아니, 이 재테크를 이상한 방식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재테크 아니에요? 네. 이거 진단비예요. 여러분, 한 번 주면 끝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론, 오늘의 간단하게 결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제 생활질환을 준비하는 게 맞다. 암, 뇌, 심장을 준비하더라도 발병하기 쉬운 거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단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진단비는 여러분 생활자금이에요, 사실상. 암 진단을 딱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암 치료를 해야 되잖아. 집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건 평소처럼 하면서 할 수 있나? 안 된다니까? 암 치료를 하게 되면 걔 뭐 먹고 살 건데? 월급 안 나오잖아. 실업급여 6개월 받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진단금은 생활자금이에요, 사실상. 그 진단금은 내가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한 돈인 거고 그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그 금액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수술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다 보면 수술 청구는 미친 듯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진단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2회차 수술 때는 이미 돈을 다 쓴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이건 자부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 모든 저희 사람들 다 공감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5천만 원이 생겼어. 뭐부터 할 거예요? 솔직히 지금 5천만 원이 딱 생겼어요. 뭐부터 하실 겁니까? 이거야! 아니, 나 치료하라고 돈을 받은 건데 다들 그걸로 대출부터 갚더라고. 진짜예요. 다 그랬어요. 최근에 제가 암진단금 청구해주는 이 어머님도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은 그러시다가 내가 남편 몰래 뭘 했었는데 그게 실수가 돼서 많이 손해를 봤거든? 그거부터 메우려고. 어머니 그거 메우신 다음에 그럼 내가 지원실 때 연금 내야지. 웃더라고. 야, 나는 암진단금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분이 치료할 때 이 돈을 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무조건 빚부터 갚아. 기가 막히더라고. 다들 이렇게 대한민국에 빚이 많아, 다들. 그래서 진단금은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이 돈은 치료하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만 쓸 수 있고 치료할 때마다 나오는 수술비가 필수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료의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이제 발견이 잘 되고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단금이 아니라 수술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게 고객들한테도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진단비가 더 비싸잖아. 암진단금 5천만 원 넣으면 막 몇만 원 뜨잖아. 암수술비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종아랑 이렇게 뭔가를 짤 때 진단 금액이 너무 비싸면 진단비를 줄이고 수술비를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게 진짜 보험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구를 직접 해주는 사람들이면 수술비가 받기 쉽다는 걸 알 테니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 심혈관은 응? 심혈관을 해주시지. 아, 심혈관. 근데 뇌혈관이랑 심혈관이 똑같아가지고 딱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려드릴게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어요. 이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그건 너무 크니까 큰 것부터. 자, 협심증 전에. 자, 네, 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부정맥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따로 생길 수 있는 기타 심, 그
근, 염. 신근염. 이렇게 세 개가 달라요. 이거 세 개 다 원인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한 개만 주면 보통 어디만 보장이 돼? 여기만 보장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맥 I49 코드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근염은 또 따로야. 이거 세 개 다 보장하는 회사 어디게요? DB요. DB. 저 그래서 DB 진담이 좋아합니다. 얘네는 세 개를 동시에 보장하거든. 네. 그러면 혈성 말고 심혈관은 허혈성이 심혈관이에요, 사실. 허혈성 심장질환 혈관 진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 질환이 거기가는 거예요. 넓어. 심장 질환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모든 심장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맥이 빠진다니까? 심근염이 빠진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진단비를 따로 빼는 회사가 좋아. 어디? DB가. 나 약간 DB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근데 DB 좋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보다 더 큰 범주가 있는 거죠. 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윗 범주? 네. 그때부터는 단순 그냥 혈관 진단비의 개념이 되지 않냐? 그때부터는? I3에서 네. 한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걸 벗어나는 심장 질환들은 허혈성에서 보장하지 않아서 수술비도 심장 질환 수술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혈성하고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에 대한 좀 그걸 보장하는 건 네. 순서적인 자, 첫 번째. 심근경색을 얘기할 때 그 미안한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까지 보상하는 보험사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니까 많이 발병하니까 심장 발병을 하는 건데 그 이상의 그거보다 더 약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상하는 회사는 없어요. 코드에. 네. 이건 분쟁의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전에 보험들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심근경색으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어떠한 것때는 옛날에는 이거를 보장 얘만 넣어줬는데 이제 어떠한 신의료 기술로 인해서 이 네. 범주가 넓어지고 뭐 미리 발견 그런 설명을 그게 아니에요. 심근경색은 얘가 심해져서 이제 막혀가지고 생긴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그 방금 전에 협심증과 심근경색만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을 줄까 안 줄까를 분쟁으로 싸워서 이겼을 뿐이에요. 분쟁을 했을 뿐이에요. 원래 보장이 안 들어가요, 사실. 약관상 보장에. 근데 이제 보험사랑 그 손해사정인들이 싸워가지고 받아냈을 뿐이야. 근데 이제는 보험사가 이렇게 자꾸 분쟁을 이렇게 거면 그냥 정해. 라고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저기 죄송한데 그 말씀하실 거 안 들려요. 지금 뭐로 하시는지. 손에 이런 부정액이 와서 제세 동기를 낸다거나 이래야 될 보장 못 받으셨잖아요. 네. 말씀은 이해가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드려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연세 한 60세 넘어가는 제세동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게 이 심장질환 설명할 때 조금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약간 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위를 해서 이러한 질병이 커질 수 있고 그 커지는 것들을 미리 발견 이게 흐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그 흐름을 제가 설명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림으로 그려드려요. 왜냐면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거 여러분들 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 설명해봐. 뇌동맥류가 뭐라고? 못해. 그냥 그림으로 그려줘. 꽈리가 뭔데? 왜 꽈리가 틀린데? 그림으로 그려줘. 이게 제일 편하다니까. 심장혈관도 똑같아요.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건 아셔야 됩니다. 뇌혈관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심장혈관은 솔직히 좀 두꺼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심장혈관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혈관은 방금처럼 부어오르거나 터지거나가 거의 없어요. 대신 뭐가 생기죠? 막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두꺼워, 얘가. 아까 걔가 그냥 실 같았다면 얘는 진짜 고무라니까? 고무 호스 같은 애야. 실제로 고무 호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아요? 근데 이 혈관도 당연히 뭐가 쌓인다? 혈전이 쌓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뇌는요, 피가 흐르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 알고 계세요?
피 흐르는 속도가 진짜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중 하나인데 피 흐르는 속도가 100배 빨라지면 빛의 속도래. 그만큼 피가 빠르대요. 엄청나게 빨리 흐르는 거야. 아,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 끝까지 다 흐르는데 거의 초당 몇백 회를 회전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답을 말해버렸네. 유난히 빨라버린 게 어디야? 심박. 여기서 막 두두두두 하면서 보내잖아. 방금 전에 딱 나갔을 때 확 나가잖아요. 그만큼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일 일이 있다 없다? 많이 없어. 근데 여기에 쌓일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다른 데서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뭉친 거야. 그래서 아까 걔는 뇌에는 조금씩 쌓였다 치면 얘는 뭉탱이들로 이렇게 막 뭉쳐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네, 심장은. 그럼 뭉탱이들이 이렇게 모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미 막혔다 치자고. 막혔다 치는데 피가 흐른다고 했죠. 피가 이렇게 흐르지만 아까 뇌처럼 그렇게 못 나가게 막힌 게 아니라 얘는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나갈 수는 있대요. 근데 조금씩 이 사이사이로도 못 나가게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아까 윽 하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막혀서가 아니야. 심장 심지어 혈관이 몇 개예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심장 혈관 몇 개예요? 심장의 혈관 몇 개예요? 이건 아셔야지. 심장 혈관 3개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아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얘기를. 심장 혈관 3개야. 근데 급성 심근경색이 오려면 그 중에 심장이 2개 이상 막혀야 돼, 일단. 2개 이상 막히고 나머지 하나가 절반 이상 막혀야 돼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사람이 윽 하고 쓰러지잖아요. 10분 안에 병원에 가서 골든타임으로 뚫어버리면 산다는 게 반 막혀있는 거 그때 뚫어버린 거야. 또는 이거 못 뚫겠는데? 얘는 못 뚫겠는데? 그럼 어떡해? 심장혈관에 빨리 이렇게 똑 떼가지고 우회 연결을 해. 그게 강상동맥 우회술이야. 막히고 못 뚫겠다. 야, 이건 답이 없는데 어떡하냐? 돌려. 이거야. 관상동맥 우회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연결만 해버리면 어쨌든 피는 이렇게 흐르잖아, 다시. 그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팩트입니다. 심장 혈관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병원만 가면. 근데 관상동맥 우회수 받으면 심경 진단이 받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그 방법일 뿐이지 그 발병된 질병은 당연히 받지. 관상동맥 우회술 진단비가 따로 있잖아, 게다가. 이해 갔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건 이미 급성심을 발병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당연히 받지. 원인과 결과. 오케이?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잘 듣냐, 너? 네, 재밌어서 잘. 자, 이걸 오늘 질문 많은데 여러분 정리해서 가져와, 이럴 거면. 뭐야? 있잖아요. 기계에서 말씀하신 심장 질환 수술비 있잖아요. 그럼 그거랑 화혈성 수술비가 있잖아요. 비싸니까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심장 수술비만 넣으면 돼요. 저는 수술비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요 심장 수술비랑 화혈성 수술비랑 두 개 있는데. 맞아요. 2개 있어요. 저는 주요를 싫어해요, 솔직히. 왜요? 그 주요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제한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이거 종아한테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종아가 알았으면 좋겠다. 보험에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보험금을 받기 쉽게 만들려면 조건이 없어야 돼. 야, 사망보험금이면 그냥 줘야지. 왜 재해사망을 해야지만 주는데? 사망보험금이면 그냥 줘야지. 왜 자꾸 상해사망, 질병사망을 주는데? 그리고 보험금이면 그냥 줘야지. 왜 중대한이란 단어를 붙이는데? 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과거보험이 좋다는 이유? 조건이 없어서야. 받기 쉬우니까. 저는 네. 우리 심혈관이나 우리가 그런 거는 일본이나 저기 대중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보험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요. 그러면 아까 상대나 무슨 특정 질환 수술비 또 거기 범주가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대수술의 수술비 플랜으로 얘를 빼고 네. 그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될 때 이쪽을 넣는 게 맞죠. 수술비를 넣는 게 맞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단비를 줄이고 수술비를 넣는 게 맞다. 이게 보험금을 받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엔대 수술비는 웬만하면 저는 잘 안 넣으려는 편이에요. 엔대 수술비는 사실상 중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넣어야 되는 수술비 1순위가 뭐게? 질병 수술비도 저는 종수술비라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질병 수술비도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다 중복으로 받잖아, 게다가. 근데 종수술비가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종수술비는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나와, 실제로. 왜냐면 이건 수술이면 돈을 주는 거라서. 근데 질병수술비는 질병이어야 돈을 주는 거잖아. 두 개가 달라요. 수술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과 질병 코드를 받아야지만 주는 게 달라. 그래서 제왕절개 같은 것도 종수술비는 나가잖아. 그리고 이거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안과에서 하면 된다? 근데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냐고.
맞아요. 안검 하수술. 네. 이거 명치 되게 웃기다니까? 성형외과에서 수술해도 돈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명칭에 안검화 수술이라고 써 있으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받아봐서 제가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 되게 눈썹 많이 찌르는 많다면서요? 예. 막 뽑고 이러다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가가지고 결국은 이거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쌍꺼풀 수술 하면 당연히 미용이지. 안 주지. 네? 안검화 수술이라고 하면 어디서 수술하든 돈은 받아. 이런 거야. 명칭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방금 전에 안검화 수술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질병 수술에서는 조건을 따지지만 방금 말했죠. 종수술에는 조건을 안 따진다니까? 이게 명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술 코드는 나와 있거든. 그럼 돈을 줘요. 네. 만약에 안검화 수라고 안 나왔고 그러면 싸워서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싸워야 돼요. 내가 안검화 들어 병원에 나와. 그래, 그냥 안검화 수라고 해. 적어 놓아. 그게 나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분도 말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시술이라고 했을 때 돈 안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제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땡땡땡 절제술로 바꿔주세요. 그럼 돈 나가잖아. 보험사가 웃기다니까요. 그런데 대수술 있잖아요. 위 이종 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지. 그런데 그 종수술에서는 안 나가는데 그 64대는 병원마다 대수술이 다르는데 54대, 64대, 50대 네. 이런 데서 거기서 금액이 은근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N수술대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종수술비는 나가요. 원래 종수비에서 안 나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종에서 나가니까 네. 금액이 좀 적은데. 그러니까 안 나간다가 아니라 금액이 적다? 그건 대에서 많이 넣어놨으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 종수술비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종수술비가 많이 나가지. 근데 이종은 요즘은 이제 체포 한도가 많이 줄여서